창의력과 복합 문제 해결 능력에서 필요한 우리의 AI의 역할을 역량과 능력 이 부분부터 재정의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체 강의 중에 첫 시간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내용들을 전부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량과 능력 명확한 구분부터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NCS, 그리고 AI의 문제 해결 방법, 그리고 실습을 통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을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은 방금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역량과 능력의 비교부터 여러분이 프롬프트, 나의 상황적인 진단까지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금 창의력과 복합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시되고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AI 시대의 인간의 역할은 단순한 작업자가 아닌 여러분이 복합적인 맥락을 읽고 통합하는 지휘자,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복잡한 우리 처음에는 세부 전공으로 나눠졌던 게 다학제적, 그래서 여러분이 전공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 지식이나 내가 생각하는 방대한 데이터가 우리 현대 사회 문제에 단편적인 걸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연구하거나 관련 내용을 보셔야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AI에 의해서 더 가속화된 시대이기도 하고요. 그 부분에 사람이 정말 해야 하는 윤리적인 판단과 맥락, 공감 능력은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인간만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고유한 강점을 발휘하는지, 공감도 하고 또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또 해당하는 내용에 애틋한 마음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정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여러분이 AI를 단순한 도구가 아닌 그냥 협업 파트너로 생각을 하고 여러분의 창의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AI를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이 AI를 비서처럼 협업하면서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검토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창의력과 복합 문제, 왜 생성형 AI가 현재 이렇게 중요하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지, 시대적인 변화에서 AI는 인간의 협업이나 이 내용들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의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단지 챗GPT가 2023년 11월 30일 이제 오픈돼서 그것들을 다양하게 사용해보면서 만 3년이 지금 지났거든요. 근데 매일같이 AI에 관련된 많은 툴들이 나오고 그 많은 도구들로 인해서 사람이 해야 되는 일들을 정말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창의력을 우리가 발산해야 되는 아이디어의 다양한 것, 그리고 그 부분을 수렴도 해야 되는, 선정하고 정교화시키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합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게 다변수적인 불완전한 정보나 다학제간, 여러분이 각각의 학위에 대한 것을 복합적으로 하는 협업이 굉장히 필요한 시대예요. 그래서 단순한 분석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생성하는, 그래서 생성형 AI, 제너레이티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죠. 지식도 많이 확산되고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지식 2배 곡선, 매일 지식을 가졌던 전 세계가 갖고 있는 지식의 2배가 향상되는, 그리고 내 지식도 역시 매일같이 발전하는 그런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AI를 정말 도구로 사용하면서 인사이트도 얻고 AI를 통해서 정말 빠른 시간 내에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런 인간이 해야 되는 부분, 내가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추가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기존에 없던 것들을 새롭게 만드는 것, 그리고 또 우리 생각하는 것 중에 학습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잊어버려야 되는 것도 있고요. 또 다시 학습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뮬레이션하고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AI라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고요.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텍스트, 코드, 이미지 여러 가지에 대한 그런 프로토타이핑 하는 시간도 굉장히 단축됩니다. AI가 창의적이고 복합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사람이 뭔가를 인지하고 확장해서 생각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AI가 발산하는 부분, 아이디어를 확장하거나 탐색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사한 자료라든가 그동안 사람이 만들어 놓은 많은 자료들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고 패턴을 발견하면 해당하는 데이터에 대한 것을 새로운 아이디어로 여러 가지 개념을 결합해서 제시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최저간의 선정과 더 정교하게 내용을 비교하고 그동안의 경험과 새로운 지식을 확인하면서 판별하는, 수렴하는 과정이 거쳐지죠. 그리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분해하거나 통합하는 부분에 있어서 복잡한 내용을 관리하는 작은 단위로 쪼개서 확인하는 것도 있고, 또 부분적인 것을 재조립해서 최적화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하나의 형태를 휴먼 인더 루프라고 해요. AI가 제안을 하지만 인간이 최종적인 것을 판단하고 순환하는 구조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문제라든가 창의력이 필요한 문제, 인간만이 할 수 있던 역할을 우리가 AI가 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AI에서 발견되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고양이를 키우는데요. 우리 애완견을 키운다거나 고양이에 대한 생명체, 우리 펫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러면 강아지들은 산책을 해줘요. 우리가 인공지능도 강아지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 번 제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 강아지는 산책을 시켜줘야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 인간이 하는 훈련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편하고자 하는 훈련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강아지가 산책할 때 뛰어다니는, 그래서 목줄을 채워서 내가 제어를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도 내가 제어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제어하는 것에 따라서 인공지능을 내가 어떤 도구로 사용하는지, 어떻게 사용하고 활용하는지 즐거움을 얻을 수도 있고, 배변을 하면 치워야 되겠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그 순환 구조가 이 창의적인 문제나 복합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내용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역량이나 능력, 그리고 스킬이라는 것을 더 많이 개발해야 되고 향상시켜야 되는데, 이 개념적인 것을 우리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컨피던스라고 표현되는 스와 컨피던시라고 발음되는 이 두 가지는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가 특정 직무나 어떤 최종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자질, 능력이라고 표현되는 지식이나 또는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기술, 이것들을 갖고 있는 것을 컨피던스라고 하고요. 이거는 AI가 복합적인 시나리오나 이것들을 조율하는 방법적인 시나리오를 수행할 수 있어요. 근데 컨피던시라고 불리는 거는 우리가 그동안 자라오면서 가졌던 많은 것들의 역량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성과를 만들어내는 행동 특성, 태도, 특별한, 여러분이 이제 생각했을 때 구체적인 행동 집합을 이야기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지나 협업적인 태도, 그리고 소통하는 방식, 그리고 일을 해결할 때 순서에 대한 것들을 쭉 나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 행동 패턴이 커뮤니케이션의 기록을 갖고 AI를 분석해서 개선점, 피드백을 받기 위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컨피던시라고 하는 거는 성과를 만든 행동 특성이나 내용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요. 스킬이라고 하면 정작 그것을 할 수 있는 기술이나 도구를 이야기합니다. 특정 과업 수업 그 수행을 위해서 학습하고 숙련된 기술적, 인지적 능력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이나 코딩, 외국어, AI 리터러시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인
특정 기술이나 코딩, 엑셀 이런 활용할 수 있는 1대1 기술에 대한 것을 검증하는 것을 우리는 스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킬은 도구고요. 컴피던시는 우리가 보여지는 태도, 내부에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창의력이나 노력하는 끈기라든가 마음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습관들을 다 모아서 태도라는 표현으로 한국어는 표현하고 있고요. 또 이것들을 성과를 내는, 이게 정말 발휘돼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거나 만들어내는 데 사용하는 것을 컨피던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과 능력에 대한 구분을 조금 하면 이제 빙산 그림도 보여드릴 텐데요. 빙산이라고 하는 아이스버그 모델의 내재적인 특징에 대한 것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첫 번째는 내재적인 역량, 컨피던시라고 했죠. 내가 물밑에서 누군가가 계속 관찰하거나 또는 여러분의 특징적인 것을 계속 알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행동 동기나 태도를 결정짓는 원동력이에요. 그래서 관찰하거나 수치화를 할 수가 없고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변화가 상당히 덜입니다. 그걸 우리는 동기나 특질, 자아 개념이나 태도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컨피던스나 스킬이라고 말하는 것은 발현된, 이미 그것들을 내가 습득해서 갖고 있어서 뭔가를 표출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특정 직무나 과업을 통해서 구체적인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숙련입니다. 그래서 측정적인 난이도,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비교적 빠르게 습득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지식이나 기술,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표현하고자 할 때, 뭔가 바로 따라서 해야 하는 이런 것을 배울 때 우리는 그것을 컨피던스나 스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매핑하는 것에 대한 연구들이 많고요. 저도 이 연구를 하는 사람이긴 한데요. 이 컨피던시라고 하는 기반 역량,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태도, 윤리적이거나 직업의식, 공감하거나 감정을 인식한다거나 동기부여, 그래서 유연한 마인드셋을 갖는 것을 우리는 컨피던시라고 하고요. 컨피던스라고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 전공에 해당하는 것과 문제 해결하는 순서, 이런 프로세스, 그리고 분석적인 사고를 해서 뭔가를 처리할 수 있는, 물론 분석적인 사고력도 내재된 역량입니다. 근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발휘할 때, 그리고 뭔가 창의적으로 제작물을 만들어낼 때 그것을 발현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뭔가를 만들어낼 때 드러나 있는 것과 드러나지 않은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빙산이라고 하는 걸 보여드릴 텐데요. 이 역량의 이중적인 구조가 보이는 역량이 있고 감춰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쪽, 지금 이 부분에 이 보이는 쪽이 빙산은 지식이나 기술, 행동이라고 했죠.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코딩하거나 외국어를 하는 것, 직접 하는 것, 그리고 직무 수행에 따라서 측정이 가능하고요. 관찰이 가능하고요. 단기간에 개발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 아래에 있는 이 역량은 컨피던시라고 표현되는 것은 내재된 근본적인 특성이에요. 그래서 측정이 어렵고 잠재적이며 개발에 장시간의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동기에 대한 성취 욕구라든가 특질, 신체적인 거나 성격, 그리고 자아에 대한 개념으로 끈기, 호기심, 공감 능력 등이 많은 것들이 이 아래 물밑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그 컨피던시를 강화할 수 있고 내가 갖고 있는 나의 태도나 내가 가치관이나 내용들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AI를 이용한 역량과 능력에 대한 접근 방법은 AI를 개인 튜터처럼 사용해서 뭔가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할 때 사용하면 컨피던시, 내가 당장 빠른 시간 내에 개발할 수 있는 것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서 내가 발휘할 수 있는 것, 데이터 분석하는 스킬이라든가 코딩하거나 디버깅, 외국어를 학습하는 것이 여기에 속하고요. 컨피던시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AI하고 대화하는 부분에서 리플렉티브,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형태에 대해서 회고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잘못됐던 거, 습관, 동기나 가치관, 내적인 특성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강점을 기반으로 피드백을 받으면 그런 성찰일지를 하거나 그러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도 내가 스스로의 내용들을 계속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컴피턴시라고 하는 내적인 요소에는 시간이 장시간으로 걸리고요. AI는 이것을 대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을 대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을 보조적으로 할 수 있는 기억에 대한 부분 또는 자료의 검색에 대한 부분. 그래서 AI를 활용해서 컴피턴시, 내가 보여주고 드러날 것을 더 강화시키거나 내가 그동안 많이는 몰랐지만 내가 내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역량에 대한 거를 사사분면으로 해서 나눠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대학생 관점에서 NCS라고 하는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그 기본적인 직업 기초 능력도 있고 각 전공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지식 체계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역 자체가 이건 독립적이진 않아요. 그냥 네 가지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기 위한 로드맵을 제공을 해드렸던 거예요. 기초적인 직무 능력이라고 하면 우리가 전공에 대한 기초 능력을 1학년부터 학습해 갈 때 내용을 쭉 순차적으로 배우게 되겠죠.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의사가 되기 위한 의사가 이야기해야 되는 것, 또는 행정 전문가가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그것에 따른 직업 윤리나 태도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AI를 활용한다라고 하면 전문 용어나 학습, 비즈니스 메일이나 초안을 작성할 수 있고요. 문제 해결이나 인지력이라고 하는 걸 발달한다라고 하면 논리적인 사고나 창의적인 발상에 대한 결함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한다거나 창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유연하고 복합적인 생각, 그리고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더 확장하고 다각적으로 시나리오를 생성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회사에서도 A라고 하는 뭔가의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그 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B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 놓고요. A와 B가 둘 다 실패를 하거나 더 확장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구명포트 전략이라고 해서 Z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당하는 내용들을 볼 때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더 확장을 한다거나 다각적인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사회적 기술이 필요해요. 우리가 사회적 지능이라고도 하는데요. 협업이나 관계 형성을 갖는 소프트 스킬이에요. 협업이나 협상 능력, 감정 인식이나 공감하는 능력, 그리고 갈등 관리나 팀워크에 대한 부분이죠. 이 부분은 롤플레잉 챗봇을 통해서 협상이나 설득하는 시뮬레이션 게임처럼 여러 가지를 하시다 보면 생각하는 생각의 크기가 달라진다라고 하죠. 그래서 다양하게 갈등이나 내용들을 관리하는 부분을 익힐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미래기술 전문성이에요. 우리 지금 현재 사용하는 AI가 매일같이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과거에 우리 컴퓨터 코딩으로 많은 것들을 했던 것을 정말 그 데이터 부분에 있어서 노코드 또는 바이브 코딩 하면서 코딩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자유로워졌거든요. 그래서 AI나 빅데이터에 대한 리터러시, 가장 이해를 하는 문해력이라고 하죠. 그리고 서비스 지향성, 사용자를 어떻게 하면 사용자가 더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자 경험을 만들어주는 걸 이야기하고요. 디지털 도구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 NCS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국가 직무 능력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국가가 했다는 게 아니라 산업 전문가, 학계, 대학이나 이런 교육의 전문가, 그리고 일적으로 현장 전문가들이 모여서 나라에서 판을 벌리고 각 전문가들이 해당하는 내용의 체계를 잡고 내용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계속 연구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NCS라고 하는 부분을 갖고 지식, 기술, 태도, 과거에 우리가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지덕노체라고 하는 네 글자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이제 전개했다고 볼 수 있는 지식, 기술, 태도라고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차원이라고 해서 구분을, 일자리에 대한 구분을 하고
누구나가 일이나 교육 자격에 대한 것을 스펙이라고 하는 걸 갖고 개인적인 초월, 그 스펙을 초월한 능력을 중심. 스펙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많이 보던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능력, 그 사람이 갖고 있어서 정말 발휘할 수 있는 지식이나 기술, 태도에 대한 평가 항목을 두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분류 체계는 대중, 소, 세 분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능력 단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물론 이 개수에 대한 변화는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행 준거라고 했을 때 하나하나의 능력을 구체적인 역량으로 표현해서 할 수 있는 세부 항목이 나열돼 있죠. 그리고 대학생이 활용하려면 그런 취지, 막연한 취업 준비보다는 타겟을 갖는 직무에 대한 요구 역량을 볼 수 있는 나침반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가이드라인으로는 상당히 유용한 부분이고요. 이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중간 평균이라고 하는 거죠. 대기업은 대기업대로의 세세한 부분이 각 잘 이루어져 있고요. 더 작은 중소기업, 강소기업들은 이런 가이드라인 기준에서 해당하는 내용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내 역량과 자가진단을 통해서 갭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학습 계획을 수립한다거나 자소서, 면접에서 직무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틀, 걸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CS는 국가직무능력 표준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사이트에 방문하시면 해당하는 자료를 명확하게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대중소 분류에 따라서 핵심 단위나 필요한 내용을 모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하실 때에는 NCS가 정말 연관이 되는 커리큘럼이나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또 우리가 블라인드 채용이나 자소서를 작성한다라고 하는 자기소개서는 NCS의 직무 기술서에 따라서 수행 준거 하나하나 항목을 했던 내용을 경험 정리를 하실 수도 있고요. 직무 기술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형 프로젝트 기준에 있어서 NCS의 수행 준거를 체크리스트를 사용할 정도로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평가 체크리스트라든가 품질을 관리하는 내용으로도 확인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NCS와 AI를 비교해 볼게요.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고 국가가 기반을 잡고 시작을 했으나 NCS도 이 시대의 빠름에 모두 다 쫓아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틀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데이터 통계 분석 계열에서 그리고 서비스 또는 UX 경험적인 그 사용자 경험에 의한 기획을 한다거나 프로젝트 협업을 할 때 각각의 내용을 참고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이나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AI 활용 전략은 여러분이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학습한다거나 그 생성이나 코드 생성, 디버깅, 그리고 그 전체적인 스크립트 작성이에요. 근데 요즘은 타이핑을 하는 것보다 명확하게 어떤 순서에 내가 입력을 하고 출력을 할 건지, 중간에 어떤 부분을 내가 명확하게 원하는지 이런 부분을 정리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창의적으로 해당하는 것을 더 확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인문이나 디자인, 소프트웨어 계열에서 다 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UI, UX 기획과 화면 설계입니다. AI가 요즘 많이 화면 설계나 내용에 대한 걸 할 수 있는데요. 페르소나를 생성한다거나 인터뷰, 그리고 시뮬레이션 하거나 와이어프레임에 대한 걸 작성함으로써 조금 더 사용자에 알맞게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디자인, 사용자를 맞춤으로 제안할 수 있는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나리오나 이런 기획안들을 보완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유용하게 쓸 수가 있고, 그리고 AI에 대해서 전공 전체가 전체적으로 공통 역량을 보시면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 관리예요. 이해관계자하고 소통을 하는 거고요. 회의록을 작성한다거나 이런 그 자동적으로 액션이나 이런 다양한 아이템을 추출하거나 문서 초안을 작성하는 부분, AI가 상당히 잘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갈등 사항에서 해결한다거나 내용을 보실 때 추가적으로 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 사항에 대한 일정을 최적화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일정의 최적화의 확장성, 그리고 협업 문서를 만든다거나 일정 관리표를 만든다거나, 그래서 해당하는 내용들을 AI를 적절하게 활용하시면서 업무에 또는 학업에 반영해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AI와 창의적인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앞서 이야기해드렸던 것처럼 발산하고 수렴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이에요. 이 세 가지 과정을 AI 프롬프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간단하게 입력을 해볼 수 있게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발산이라고 하면 뭔가 생성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을 돕는 앱에 대한 거를 20가지 생성을 해달라고 아이디어, 그리고 게임 하나, 소셜 또는 미니멀리즘이나 관점에서 전부 항목에 대한 거를 요청하는 아이디어를 뭔가 찾기 위해서 대화 나누는 것. 그리고 뭔가 수렴하는 단계에서는 이런 아이디어 중에서 최상위, 내가 비용이라든가 실현 가능성, 대학생들 타겟팅을 하는 거죠. 그것의 상위에 선정을 하고 표로 정리해줘. 우리가 뭔가 표로 정리한다는 건 가독성을 조금 더 높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재구성하실 때에는 페르소나를 설정해서 대학생, 몇 살의 대학생 남녀 또는 남학생을 위한, 여학생을 위한 이렇게 성별로 나누거나 어떤 환경, 어느 지역까지 세심하게 환경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기능 정의서라고 하는 PRD를 요청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초안을 갖고 우리가 이런 해결 프로세스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합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프레임워크를 갖는다면 어떤 내용이냐 조금 더 꼼꼼하게 보도록 하죠. 우리 꼼꼼하게 내용 중에는 여러분이 문제를 정의하고 가설을 수립하고 정보를 탐색하고 실험이나 검증하는 것, 그리고 의사결정, 회고나 학습하는 부분까지 이어졌는데요. 사람이 해야 할 일과 제가 AI가 하는 일을 구분해 봤습니다. 자, 문제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의 본질과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사람이 할 일. 그리고 그 키워드는 유사한 문제나 사례를 제시하는 건 AI가 해주는 일. 그래서 경험이나 직관,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잠정적인 해답을 제시해주는 가설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탐색 방안이나 정보의 신뢰성 필터링, 이 부분들을 거쳐가면서 사람이 해야 할 일, 아까 이야기했던 강아지에 대한 내가 훈련도 시켜야 되고 또 관련된 내용도, 그리고 지불도 하는 게 있죠. 네, 이제 사용하실 때 유료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것도 있고요. 또 그 부분에 있어선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내가 문제를 정의하고 가설을 만들고 해당하는 정보를 검색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실험 검증하는 것과 최종적으로 그런 모든 결과에 대한 취합을 하면서 수렴하고 해당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패나 성공을 했을 땐 해당하는 내용들을 잘 기록을 했다가 추가적으로 다시 되돌아보는 거죠. 어떻게 내가 진행을 했었는지. 자, 그래서 이런 복합 문제를 해결하는 프레임워크까지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사람이 하는 우리 맥락적 판단, 그리고 우리가 감정적인 본능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죠. AI와 다르답니다. 그러나 이런 6가지 순환 프로세스에서 사람이 할 일, AI가 도구적으로, AI가 보조적인 역할, 비서이며 해당하는 내용을 이제 서포트해주는 이 역할로 보셨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또 이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